미래한국의 전 KBS PD였고 미래한국의 위원이었던 한정석님, 제 패친인데 이분이 YS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잘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한정석 위원의 논평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곁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김영삼에 대한 글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김영삼을 우리가 극복을 하고 김영삼을 재평가를 해야 다음 대선,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유리해진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김영삼 하면 IMF, IMF 하면 김영삼. 마치 IMF가 일어난 모든 원인이 김영삼인 것처럼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YS에게 더 씌어진 가장 부당한 평가는 IMF를 불러온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이거 아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나름 상당한 조사와 연구들을 찾아봤다. KBS 기획 다큐 PD로 입사하기 전에 현대증권 국제부에서 글로벌 투자와 조사 업무를 했기에 금융과 실물 경제 시장에 대한 지식도 있었다. 이분이 KBS에 있었고 현대증권에서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난 경제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야. 난 언론에 대해서도 좀 아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사전에 이제 쫙 깝니다. 그냥 막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들을 종합해서 결론부터 말한다면 97년 IMF는 경제 파탄 위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외환 투기로 인해 온 것도 아니었다. 그럼 왜 왔냐? 87 체제 이후에 노동쟁의가 불러온 기업들의 수출 채산성 악화가 외화 채무 변제에 적신호를 만들어 온 결과였다. 87 체제 이후에 우리나라 노조의 힘이 무지막지하게 커졌어요. 민주노총 이런 사람들의 힘이 강해지고 각종 대기업들의 강성 귀족 노조들이 출연을 하고 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라가고 생산성은 올라가지 않는 이런 악화가 쌓이던 끝에 IMF가 터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흔히 이제까지 알려진 대로 종금 회사들이 단기로 외화를 빌려서 기업들의 장기로 대출을 해서 미스매치가 생겼다거나 외환 투기하다가 손실나서 왔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환 투기하다가 실패한 거야.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외환 투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예 의미가 없진 않아요. 실제로 이런 일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단기 대출을 해서 기업들의 장기로 대출을 했는데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단기로 해외에서 돈을 빌려갖고 기업에게는 장기로 대출을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갚아야 될 시기가 왔어. 내가 돈을 갚아야 될 시기가 왔어. 그런데 아직 나한테 돈 빌려간 사람은 대출을 갚을 시기가 안 됐어. 이러면 서로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겠죠. 이런 이슈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요한 근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도 있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건 있었어요. 근데 외환 투기는 아닙니다. 외환 투기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모두 전조 증상으로 벌어진 현상들이었지 원인이 아니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경제 생산성에 맞는 임금이 제대로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생산성과 그리고 그 기업들의 노동자의 급여 수준이 비슷하게 올라갔다고 하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니까 미스매치도 일어나고 외환의 부족도 생긴 거야 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당시 대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있었다. 이 연쇄성은 대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면서 함께 물려 들어간 결과다. 산미그룹은 흑자 상태에서 도산을 했다. 산미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 기업은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태에서 도산했다. 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저희가 이번만 어떻게 좀 막으면 이번 부도만 막아내면은 우리가 회생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런 상태에 취했는데 이걸 못 막았다.
그 기한에 못 막아서 부도가 나고 도산이 됐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은행들한테 문제가 생겼냐? 당시 대기업들은 외화를 빌려서 생산 투자를 했다. 이 기업들은 대개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 기업들이었다. 80년대에는 당시 해외 경제가 좋았고 국내 경제도 좋았다. 문제는 87 체제 이후 급격하게 노사 분규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90년대가 들어서면 자고 일어나면 파업이었다. 정말이지. 정말 툭 하면 파업하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파업하고. YS는 집권 후 94년부터 공기업 민영화와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여러분 이 내용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YS 김영삼은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사회주의자 친북 아니었어요. YS는 엄연한 우파였고 자유주의자였습니다. YS는 집권하자마자부터 공기업을 민영화하려고 했어요. 이거 우파적인 이념과 부합하는 정책이죠. 공기업을 민영화하려고 했고 노동개혁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랑 똑같아요. 박근혜도 공기업 민영화를 하려고 하고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고 공무원 개혁을 하려고 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탄핵당했죠. YS도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좀 비슷했다. 꽤 비슷했다. YS도 공기업을 민영화하려고 했고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그런데 야당의 반대와 노조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야당의 반대, 김대중의 반대, 노조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이미 힘이 쌓여있는 민주노총 이런 사람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다시피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노력을 한 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생산성은 별로 안 드러나고 기업들의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노동자들의 임금은 다락같이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경쟁력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당시 은행들이 단기 3개월로 외화를 빌려서 수출 기업에 장기로 융자를 해줬다. 미스매치가 있지만 기업들이 이자를 잘 내고 있었고 따라서 외국 투자자들은 채권 연장을 했기에 문제가 없었다. 이 선순환 고리가 파업으로 위협받으면서 수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고 일부 기업들은 빌린 외화 이자를 갚지 못하는 부실에 빠져들어갔다. 잘 나갈 때 왕창 급여를 올려주고 나니까 나중에는 생산성을 따라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초반부터는 이게 생산성을 노동자들의 급여가 추월하기에 이르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회사에 100만원어치 일을 해주는데 나는 회사에 110만원을 가져가. 그러면 이 회사는 망하는 게 정상이죠.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내 직원 중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100만원을 벌어줘. 근데 나는 이 사람한테 급여를 110만원을 줘야 돼. 그럼 망하죠, 당연히. 그런 짓이 실제로 일어났다, 90년대에. 그러자 은행들이 문제가 됐다. 은행들이 채권 회수에 나서면서 기업 전반의 자금 사정들이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기를 느낀 것이 아니다. 이때 우리나라 은행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금 사정들이 나빠지고 했는데 이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위기를 느낀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정부가 자본시장을 더욱 개방할 것으로 봤다. 정상적이라고 하면 대규모 인수합병이나 해외 매각 등이 진행되리라 보았던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마디로 시장이 구조조정을 해가는 과정이었고 이때 자본시장을 더 개방하고 노동개혁을 밀어붙였다면 오히려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김영삼 때. 그래서 이게 상식이고 이게 힘들어진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는 그런 당연한 방법인데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이렇게 자본시장을 열고
구조조정을 하고 하면서 일어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예상을 철저하게 깨버린 것이 야당과 노조의 극렬한 저항이었다. YS는 문민정부 차원에서 이를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식으로 밀어붙이는데 한계를 느꼈던 것이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박정희나 전두환은 독재의 권력으로, 철권으로 이런 것을 못하게 막고 야당을 탄압을 하고 해서 밀어붙였는데, 문민정부인, 민주화 정부인 YS는 그렇게 못한 겁니다. 김대중이 반대하고 노조들이 난리를 치니까 밀어붙이는데 한계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밀렸다, YS가. 심지어 YS는 노동법 개혁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했다가 DJ의 거센 비판으로 스스로 일을 처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YS는 레임덕에 들어갔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노동법 개혁 같은 경우도 열심히 여당이랑 손을 잡고 처리를 하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김대중이 정말 기를 쓰고 비판을 해갖고 YS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YS는 레임덕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YS는 그래도 민주화된 대통령답게 독재는 안 했어요. 지금의 문재인처럼 무조건 밀어붙이고 야당을 무시하고 이런 건 안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점잖았어요, 대통령 할 때는. OECD에 가입하고 세계화 규범 안에 한국이 들어가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관치를 털어내지 못한 것은 YS 책임도 있지만, 국가 위기 앞에 무책임했던 배째라식의 야당과 김대중을 말하는 거죠. 노조의 몫을 배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YS가 대통령이었으니까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노조들이 열심히 결사항전으로 김영삼이 하려는 걸 막았어. 이것을 배제할 수 없어. YS의 문민정부 정신을 이들이 정치적 약점으로 보고 공격해 들어갔던 것이다. YS는 밀어붙이지 못할 거야. 야당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노조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 문민정부인 YS는 그 옛날 독재 정치가들처럼 밀어붙이지 못할 거야. 느슨해, YS는 민주적이야. 이렇게 약점으로 오히려 이용을 해서 반대를 한 것이다. 결국 한보에 이어 기아차 사태를 계기로 해외 투자자들은 외환 채권 만기 연장 거부나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YS는 기아차 사태 처리에 당선자인 DJ의 요구를 따랐다. DJ는 해외 매각에 반대하고 화의를 주장했다. 국제 투자자들의 입장과는 정반대였다. 그러면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이 DJ,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이 우리나라의 알토란 같은 기업들을 해외에 싸게 팔아먹으면서 여기서 리베이트를 챙겨갖고 몇 조를 해먹었다. 이런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IMF를 맞게 하고 이 위기를 등에 업고 DJ는 재벌이 되었다. IMF 체제가 들어서자 DJ는 자신이 YS에 반대했던 모든 금융, 노동개혁 정책을 180도로 바꿔서 IMF 요구에 응했다. 참, YS 시절에는 야당 대표로서 열심히 반대했던 DJ가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본인이 반대하던 모든 정책들을 다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DJ 초기에는 IMF의 요구를 다 응하면서 굉장히 DJ는 좌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파 정책들을 폈습니다. DJ 초기에 경제를 살립시다 하면서. 당연히 자신이 매각에 반대했던 기아차도 98년 해외 매각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당시 오공을 지지하던 보수 인사들은 이 모든 책임을 YS에게 뒤집어 씌웠다.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인기가 없는 IMF는 김영삼 탓이야 하는 이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김영삼이 저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또 하나의 좋은 글이 있습니다. 1시간 만에 또 올렸던 글이에요. 왜 우리가 YS를 복원해야 되느냐? 우파가 YS를 일찌감치 복원했다면 적어도 광주 5.18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진실과 허위가 뒤죽박죽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5.18 관련 사실적 내용들은 이미 대법원 재판에서 다 밝혀졌다. 지금 문재인 억지로 기총소사 헬기에서 총을 쐈다느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주장을 하면서 이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미 다 밝혀졌다. 발표 명령이 없었다는 것과 계엄군의 발포는 자위권이었고 시민군의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은 불법 행위여서 계엄군의 저지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확립된 대법원의 판결이 지금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고 헬기 사격이 어떠니 뭐니 하는 주장들이 버젓이 나오는 건 문민정부 때 5.18 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YS계 정치인들이 이 거짓 주장들과 싸우지 않았거나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YS계 정치인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도 YS계 정치인들은 YS를 비판하거나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예 얘기를 안 하지. 아예 얘기를 안 하거나 그나마 홍준표, 김무성 이런 사람들은 김영삼을 그래도 훌륭한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먹혀요. 근데 그 이유는 대법원이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해 그 집권이 정당성 없는 쿠데타였음을 명시했음에도 보수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압도적 분위기에 YS계 정치인들이 5.18 특별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좌파 거짓 5.18 선동가들과 싸움에 나설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 YS가 왜 이렇게 됐냐?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참 YS가 안타까운 게 YS는 박정희와 맞서서 독재를 타도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미지상 반박정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YS는. 그리고 YS가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보냈어요. 그 바람에 전두환, 노태우랑도 적이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고 김영삼도 지지율이 한 80%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때는 좌든 우든 다 YS를 좋아했다. 전두환, 노태우 감옥에 보내고 군부 독재 시절을 깨끗하게 청산을 한 이런 YS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좋아했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타면서 YS가 다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어요. 참 그러면서 이 모든 민주화에 대한 5.18에 대한 모든 것을 좌파들이 독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만원류의 인사들이 선봉에 나서면서 국민 여론으로 판판이 깨져나갔고 그 결과 5.18 거짓 선동가들의 주장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5.18 거짓 선동가들이라고 하면 지금 좌파들을 말하는 거예요. 좌익들이 성역화를 하고 5.18을 거짓말로 감싸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진실이 되어버렸다. 지금 우파들이 여기서 다 무너졌다. 그나마 지금 우파에서 5.18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지만원류의 음모론자들 이런 사람들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믿지 않죠. 완전히 우파에 빠진 사람들은 확고한 우파, 골수 우파들은 지만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 믿습니다. 너무 갔어요. 광수부터 시작해서 1번 광수, 몇 번 광수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냥 끝난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전혀 납득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지만원이 했던 주장들 중에서 거짓으로 밝혀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지만원이 얘기한 것 중에 사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과 거짓말이 섞여서 뭔가의 소설을 써버리면 이 모든 것이 다 가짜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지만원 같은 사람들의 주장은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YS 이후 DJ와 노무현 정권에서 보수는 이미 시대적 흐름에 반동화 되어 있었다.
이후 이명박 정권 때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문제는 이명박조차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경제는 잘하는데 뭐 정치나 뭐 이념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이명박은 제가 볼 때는 경제 전문가형 지도자 뭐 이 정도 느낌. 자유주의자 이명박은 아니었습니다. 이념이 투철하게 되어 있고 역사관이 확실한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투쟁력도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고요. 뭐 그러나 경제에 대한 엄청난 공은 있죠. 이명박도. 보수는 DJ 노무현 시절 10년을 자기 혁신 없이 표류하며 과거의 관성으로 호송한 것이다. 보수는 김대중 노무현 시절을 그냥 지내오면서 과거로 그냥 돌아갔다. 지금 박근혜 시절을 지나가면서 이명박 시절을 지나가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는 대부분 이승만, 박정희 뭐 이런 얘기였어요. 미래가 없다. 보수는 미래를 두고 얘기하지 않는다. 지금도 툭하면 뭐 우리 미래통합당이 역사와 전통의 당이다. 이승만, 박정희를 잇는 당이다. 과거는 훌륭했지. 과거는 잘했지. 자유주의 국가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정말 부자의 나라, 잘하는 나라로 만들었고 다 과거에 한 거잖아요. 과거에. 선배는 훌륭했지. 훌륭한 선배를 뒀어. 그런데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없다 지금. 그러다가 정권을 잡으니 이전 투구로 다시 10년을 허송했다. 친이 친박 싸우고 지금도 서로 각자의 이권 찾고 있고 그 대가를 지금에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로 보거나 저걸로 보나 미래를 보나 과거로 보나 YS를 재평가해야 된다. YS를 재평가해야 대한민국 보수의 우파의 미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YS가 실제로 그래도 꽤 괜찮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제가 알면 알수록. 자유당 시절에 홍준표 당대표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이 세 사람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놨었어요. 기억나시죠? 전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것을 반대했었습니다. 야, 홍준표가 이승만, 박정희는 오케이. 아니 근데 김영삼이 뭐야? 김영삼은 IMF, 김영삼 하면 IMF 아니야? 이승만, 박정희와 김영삼의 그 격이 안 맞는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의 지도자였는데 야, 생뚱맞게 김영삼이 뭐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한테도 솔직히 김영삼은 좀 아니다. 김영삼을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 다시금 우리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을 자신이 없다면 김영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불과 한 30분 만에 홍준표 전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YS에 대한 글을 올렸었습니다. YS는 잘했다. YS는 공이 있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왜 자꾸 홍준표가 YS에 대해서 이렇게 실드를 칠까? 왜 YS를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려고 할까? 해서 제가 YS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오늘날 인식 변화를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YS 괜찮은 공이 많은 정치인이었다. 남다르크님 5.18과 관련해서 원영섭 조직부총장도 한정석 논설위원과 비슷한 취지의 글을 남겼더군요. 보수파가 5.18을 인정하고 마주해야 비로소 수상하고 찝찝한 사실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시하면서 반박할 기회가 생긴다고. 네, 맞습니다. 지금요, 우파는 반 5.18, 좌파는 친 5.18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야, 우파들은 원래 5.18에 반대하잖아.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 5.18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 이 YS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된다. 과거는 우리가 엄중하게 다시 따져보되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김영삼을요, 저는요, 박정희, 이승만, 뭐 김영삼 누구라도 성역화하고 신격화하고 전 정말 질색입니다. 저는 뭐 무조건 박정희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지 않게 봐요.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공과 과를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YS도 공이 많은 정치인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우파가 대통령이 됐고 당시 지지율이 80% 가까이 되고 그랬었죠. 전국민적 지지도를 얻었던 대통령이었다. 근데 그때는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IMF를 맞은 다음에 이 IMF라는 어마어마한 철두철미한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김영삼은 완전히 저평가된 대통령으로 남았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죠.